미래를 예측하고 그 견해를 고수하기보다는 상황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변했을 때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는가, 어떤 수단이 적합한 게 있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학습해두지 않으면 상황이 바뀌었을 때 혼란에 빠질 수가 있죠. 연준의 신뢰도라든지 치명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인플레가 크게 안정이 되는 모습이 확실히 좀 커져야 빨리 전환할 수 있을 겁니다. 계속 지금 주문을 외우고 있는 게 higher for longer 아닙니까? 네. 빨리 전환하지는 않을 것이다. 2008년이나 99년도처럼 버블이 크게 끼었다가 빠질 때는 주가가 고점에서 50%는 쉽게 빠집니다. 근데 이제 그런 정도의 깊은 버블이 아니고 일반적인 경기 사이클하면 20% 정도 빠지죠. 경기 침체냐 아니냐가 대단히 중요하다. 침체 빠지면 적어도 20%에서 50%는 고점 대비 빠진다. 최근 들어가지고는 금리의 변동과 상관이 없이 선도하고 있는 것이 이른바 M7 이런 쪽들은 계속해서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업종들이란 말이에요. 2024년을 놓고 보더라도 계속 높다는 거예요. 여전히 주목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기관들이 이 내년도 한국 경제 성장률을 2% 초반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하우스는 조금 더 이렇게 낮게 보고요. 시장의 컨센서스가 조금 높아 보인다는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중국이 저성장하게 되면 한국은 당연히 그 여파를 가장 크게 받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냐면 중국의 성장률 하향 조정이 구조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조적이라는 거예요. 네. P와 Q를 곱한 것이 매출입니다. 매출이 잘 나오는 기업들이 그 희소성을 인정받을 거예요. 그 중에서 제가 딱 눈에 띄는 게 반도체. 지금 이미 살짝 바닥을 치고 내년도 이제 올라가고 매우 빠르게 올라갈 것으로 지금 보이는 섹터라 저희가 탑픽으로 꼽고 있고요. 올 한 해를 좀 정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네. 연말 특집이고 하니까 국내외 경제, 금융시장의 특징 간단히 정리해본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건데요. 작년 연말쯤에 올해 2023년도에 대한 특히 미국 경제에 대해서 네. 비관론이 엄청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국의 지역 연준에서 이른바 전문가들을 상대로 올해 2023년도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이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 수치가 그 조사 발표 이래로 가장 높을 정도로 역대 그렇죠. 예, 역대 가장 높을 정도로 올해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게 거의 매우 강한 컨센서스였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그렇지 않았고요. 지금 돌이켜 보니까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따 잠시 뭐 시간이 되면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더 너무 좋았던 가장 큰 이유는 고용 시장, 그죠? 고용 시장이 세간의 예상보다는 훨씬 견고했고, 그리고 또 그것을 뒷받침해 줬던 많은 저축들이 계속 우리 코로나 때 많이 받았던 자금들, 미국의 경우입니다. 많이 또 여전히 남아 있었고 등등 뭐 있었죠. 그래서 어쨌든 미국 경제가 당초 예상과 달리 매우 견고했고, 그러다 보니 연준이 인플레에 더 주목을 하면서 금리를 계속 역대급으로 빠르게 긴축을 계속했던 것이죠. 그것이 잘 아신 것처럼 시장 금리 상승과 주가의 큰 변동성을 낳았던 것이 올해 되게 중요한 특징이었고, 그 와중에 미국의 이제 실리콘밸리 기억나시죠? 실리콘밸리 은행들이 3월달에 그렇죠. 맞아요. 네. 하면서 어쩌면 이제 그때 하나의 중요한 그 변곡점이 생겼습니다. 그때 미국 경제가 자칫 침체로 빨리 들어갈 위험성도 있었는데 연준이 신속하고 과감한 대응에 나서면서 사실상이 뭐 준 피벗 같은 상황이었죠. 그러면서 사태가 좀 진정이 좀 되고, 오히려 그때 풀린 자금과 그다음에 금리가 하락하면서 반락하면서 주가가 다시 반전하는 계기도 잡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잘 아시는 것처럼 산업 측면에서는 AI가 본격적으로 이제 올해 봄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시장에 출렁임을 이제 낳았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인플레가 조금씩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는 와중에 있고, 그건 물론 좋은 소식입니다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연말에 다가가면서 우리가 지금 내년도를 준비해야 되는 시점인데 미국 경제가 과연 이른바 레이트 사이클 경기가 이제 성숙하고 머추어해 가면서 마지막으로 둔화되는 국면으로 진입하는 거냐 아니냐, 그걸 이제 24년도에 확인해야 될 그런 국면에 와 있는 거죠. 올해 하여튼 키워드는 잘 아시는 것처럼 긴축이 마무리되어 가는 하반기, 그 과정에서 금리가 피킹 아웃, 그 정점을 치고 이제 떨어지게 되고 주가가 그에 반응하면서 중간중간 유동성 장세를 낳았고, 그게 지금까지 온 것이고요. 그랬죠. 내년을 준비를 해야 되는 시간이 됐습니다. 한국 시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배터리로 대표되는 쏠림 현상이 또 크게 나왔었죠. 예.
참 그러고 보니까 미국 아까 모두에 말씀하셨던 미국이 안 좋을 것이다 했던 그 서베이가 역대급으로 제일 높았었는데 네. 막상 그 경기 침체는 계속 안 오고 네. 그래서 6개월 후에 올 거야 했다가 또 안 되면 6개월 후에 올 거야 했고 이놈이 6개월 계속 후가 그랬죠. 언제 갈지 모르겠고 그 와중에 또 우리는 또 대체로 상저하고 지수를 봤다가 그것도 결국은 아니었고 그렇죠. 네. 또 연초에 또 금리 높으니까 채권 한번 들어가 보시죠 했던 것도 아니었고 한 번에 중간 깨진 적이 깨진 있죠. 적도 있었고 네. 이래저래 참 예측이라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뭐 항상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우리 센터장님도 거의 뭐 반평생 그걸 업으로 삼아 오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소외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시장을 갖다가 분석하고 전망한다. 저는 사실은 제 예. 경력에 있어서 한 절반 가까이는 운용 사이드에 있었기 때문에 아, 그러셨구나. 예, 예. 전망만 하는 포지션은 아니고 예. 실제로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네, 그런 네. 입장에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뭐 전망보다 어떻게 보면 대응도 쉽지 않고요. 그것만 잘하더라도 사실은 자산 관리나 운용 쪽에서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가 있죠. 그런데 뭐 잘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미래가 그러니까 굳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움직이는 드라마 내지는 게임 같은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하다못해 한국이 아무리 축구를 잘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있는 경기에서 어떨지 모르는 것처럼 미래를 재단해서 움직인다. 이거는 사실 여러 가지 수많은 시나리오 중에 그거대로 가는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 대단히 희박한 확률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결과적으로 틀릴 확률이, 그러니까 당초 예상과 다르게 나올 확률이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건 당연한 겁니다. 네.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 견해를 고수하기보다는 상황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변했을 때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는가, 그리고 그렇게 변화했을 때 어떤 수단이 적합한 게 있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학습해두지 않으면 예. 상황이 바뀌었을 때 혼란에 빠질 수가 있죠. 예.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작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장이 크게 출렁일 경우에는 그런 것의 가치가 그런 것들의 가치가 훨씬 더 평면적인 예측보다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또 전망을 하면서 경우의 그렇죠. 수를 따지고 또 그럼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기에 예. 따른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할 텐데 아직 작년이 아니네요. 올 한 해 2023년은 너무 또 명료하게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년 경제에 대한 경우의 수 전망을 한번 우리가 또 정리해 보자라고 했을 때 일단 우리나라 미국 경제 기준으로 좀 전망을 해주신다면 어떤 네. 경우의 수들 거기에 따른 대응 전략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방금 말씀 주신 그 도입부에서 저도 방금 뭐라고 예. 말씀드리냐면 예상에 전망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라고 네. 말씀드렸지만 네. 그러나 처음에 스타팅 포인트 출발할 때는 하나의 가정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죠. 그 기준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움직이다가 또 그것이 변하면 또 대응을 하면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24년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볼 예, 필요는 있는 그렇죠.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 먼저 미국 경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그림 하나 띄워드릴까요? 첫 번째 그림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예, 예. 지금 두 개 그림이 있는데요. 물 한 잔 하셔도 네, 오늘 조금 됩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예. 그림을 조금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네, 천천히 하나하나 분석해 주시면 또 따라가면서 저희도 함께 네. 보겠습니다. 이 그림 1이 뭐 개념적인 그래프입니다. 이게 뭐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냥 심플하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경제를 설명할 때 가장 기본적인 접근 방법이 공급과 수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수요 곡선, 당연히 수요 곡선이 우하향한다는 거는 뭐 알고 계실 거고요. 예, 공급 곡선은 이제 우상향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 여기 처음에 제가 A라고 써놨습니다만 23년도 초반 내지는 22년도의 경제의 미국 얘기입니다. 경제의 균형점은 A 정도에 있지 않았을까라고 싶은데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연준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역대급으로 긴축을 함에 따라서 이와 같은 수요 곡선이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죠. 수요가 위축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수요 곡선이 1에서 2로 온다. 그렇습니다. 1에서 2로 오는 겁니다. 예. 이 연준이 긴축을 한다는 것은 시장의 경제와 시장의 수요를 약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수요가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럼 예를 들어서 1에서 2만큼 위축을 시킨다라고 하면 이제 균형점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균형점은 점 A에서 점 B로 이동을 하겠죠. 예. 근데 A에서 B로 이동은 자세하게 보시면 이 횡축이 이제 생산이나 고용이랑 같은 맥락인데 어허. 생산일 것이고 종축을 이제 인플레 아니면 P와 Q라고도 많이 이제 예. 경제학에서 쓰지 않습니까? 근데 보시면 A에서 B로 이동할 때 특징은 생산이나 고용은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만 인플레는 비교적 많이 떨어지는 구간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골디락스 같은 것이죠. 경제가 크게 침체에 빠지지 않아도 인플레만 조금 안정적으로 떨어져 간다. 라는 게 상황이고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23년도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연준이 이제 2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긴축을 한다든지 혹은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경제가 수요가 위축이 되면 3까지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겠죠. 3까지 떨어지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된다는 소리가 되겠고요. 예. 그 경우에는 균형점이 점 B에서 점 C로 이동을 하겠죠. 근데 지금 B에서 C의 이동은 보시는 것처럼 물가도 빠지게 되지만 생산도 이번에 고용도 제법 많이 빠지게 됩니다. 방금 이렇게 이동한 거랑 다르잖아요. A에서 B로 이동한 것은 생산이나 고용은 요만큼만 줄었고 인플레가 크게 빠졌지만 반면에 지금은 물론 인플레도 빠집니다만은 생산과 고용도 많이 떨어지게 되죠. GDP가 많이 그렇죠. 약화되겠네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보는 전형적인 네. 경기 침체로 갈 수 있다는 예.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준이 혹은 다른 어떤 요인들이 1에서 2만큼만 긴축, 즉 A에서 B까지만 움직인다면 다행인데 예. B에서 C로 이동하게 된다면은 이거는 과잉 긴축으로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이걸 뭐 오버킬이라고도 하죠. 과잉으로 죽인다 해서 오버킬이라고도 네. 하는데 그런 이제 리스크가 현재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여하간에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2023년도, 22년, 23년도는 요 정도까지 와서 다행히 경제가 침체까지 빠지지 않았지만 이제 추가적인 긴축이나 다른 어떤 요인의 충격은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경기가 침체에 빠질 위험도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이 그림의 메시지고요. 수요 곡선이 2에서 3으로 가는 게 꼭 연준의 추가 긴축 외에도 다른 변수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원유의 충격이라든지 다른 변동 요인들이 생기게 되면 재고의 급증이라든지 생길 수 예. 있죠. 근데 지금까지는 가장 큰 수요 위축 요인은 연준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조금 더 만약에 설명드린다면 이게 공급 곡선이 왜 서 있느냐 이런 것인데 네. 그 얘기는 조금 복잡하니까 이제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아니요. 드릴까요? 저희 센터장 말씀해 주세요. 예전에 그래요? 저 한참 공부 안 하던 시절에 저 거시경제 듣다가 아니 수요 공급 곡선은 이렇게 우상향인 줄 알았는데 어느 셉템가 가니까 스티프하게 돼, 네. 공급 곡선이 그냥 벌떡벌떡 서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요 그림입니다. 이게 왜 그렇죠? 이거는 네. 이른바 요 수준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잠재 성장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죠. 경제가 갖고 있는 노동과 자본을 모든 걸 다 투입을 하면 해. 그다음은 더 이상 늘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한계에 직면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공급 곡선이 이렇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수요가 는다 하더라도 균형점이 늘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요거를 우리가 이 공급 곡선이 이렇게 스티프한지 아닌지를 뭘 보고 확인할 수 있냐라고 예. 하면 이 그림은 없습니다만 이른바 이제 필립스 커브라고 하는 게 필립스 있죠. 커브. 예.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실업률이 거의 자연 실업률 밑으로 떨어져 있고 예. 더 이상 추가적인 고용이 나올 수 없는 상태. 그걸 우리가 이제 거의 완전 고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상태가 미국 경제가 실업률이 4% 밑으로 떨어지면서 그런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공급 곡선이 스티프한 가파른 구간에 경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드린 이 지금까지 말씀은 개념적인 것이고요. 그거는 뭐 어려우면 그냥 스킵하셔도 됩니다. 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같은 맥락이지만 실제 데이터입니다. 그 횡축은 우리가 익숙한 실업률이고요. 그다음에 종축은 이른바 구인율이죠. 예. 얼마나 많이 사람을 구하는가 예. 뭐 이런 것들인데 포스팅 올리는 거죠. 내가 사람 구한다고. 근데 이게 대개의 경우를 보시면 이 실업률과 구인율은 서로 이렇게 음해상관 여기 점 하나가 그 각각의 달입니다. 예를 들면 2010월까지 지금 데이터가 요점이 되겠고요. 여기 있는 점은 뭐 2020년 3월이 되겠고 그런 예, 식으로 예. 점 하나가 각각의 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예를 들어서 여기 빨간 점으로 되는 23년 10월 가장 최근 데이터 같은 경우는 실업률이 3% 후반, 뭐 4% 다 되겠죠. 네. 그리고 구인율이 뭐 5% 좀 넘어가는 그런 데이터이기 때문에 여기 찍힌 것이죠. 어떤 설명 그렇고요. 직관적으로도 당연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실제 데이터도 이렇게 쭉 보시는 것처럼 실업률과 구인율은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관계에 있겠죠. 예.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실업률이 늘어난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사람을 덜 찾으니까. 그렇죠. 덜 경기가 네. 나쁘고 침체기죠. 구인율은 그렇죠. 낮아지고요. 당연히 구인율 낮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하향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 상당 기간 이런 식으로 움직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기가 좋을 때는 점들이 이쪽에 찍혀 있겠죠. 실업률이 낮고 구인율이 높은 구간. 그렇겠고. 그리고 경기가 나빠지면 이렇게 찍혀 있겠죠. 실업률이 높아지고 구인율은 낮아지는 구간. 예. 그런데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점이 이렇게 이동을 했었죠. 실업률이 갑자기 급증하는 상황이 됐다가 코로나. 그렇죠. 그랬다가 코로나가 조금 좀 진정이 되면서 점들이 이렇게 움직였을 것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이 지난 1년 동안 있었습니다. 네, 네. 요거가 보시면 점들이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은 뭐냐면은 실업률은 별로 올라가지 않는데 구인율만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실업률이 올라가는 건 사람 자른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을 자르지는 않았는데 않았는데. 그렇죠. 구인만 줄어드는 것이죠. 아하. 그걸 우리가 노동의 초과 수요만 없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예. 구인이라는 거는 내가 사람을 구하고 있는데 못 구했다는 거잖아요. 예. 필요한데 못 구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만 없어지고 있다는 거죠. 네. 실제 있는 사람은 자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실업률은 올라가지 않고 있는 사람은 자르지 않았지만 구인율만 떨어지는 구간이 이렇게 있었고 이게 노동의 초과 수요가 줄어드는 둔화되는 구간인데 현재 여기 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포인트는 여기 있는 점도 결국에는 기존의 요 파란색 구간으로 떨어지기 시작할 거의 직전에 와 있는 거죠. 그림 보시게 되면 파란색 구간으로. 파란색 구간이 코로나 이전의 양자가의 관계입니다. 네. 그죠? 베버리지 커브인데 지금 현재 여기 비정상적으로 코로나 때 이렇게 급등했던 구간들이 이제는 이렇게 구인율만 떨어지다가 딱 여기 걸쳐 있는데 요것이 요렇게 떨어지게 되면 이제는 요 기존의 패턴으로 이렇게 옮겨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러니까 그거는 살살 이제 실업률이 그렇죠. 높아질 수 있다. 살살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네. 그 직전에 와 있는 것이죠. 예. 네, 그런 의미에서 제목처럼 올해는 좋았다. 근데 걱정은 좀 내년에 있는 거 아니냐. 아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게 좀 얘기가 길었는데요. 두 번째 그림이 아마 조금 더 익숙하신 그림일 거예요. 이건 그냥 직관적으로 이 빨간색 선들이 장기적으로 1948년도부터 수십 년간에 걸친 미국의 실업률입니다. 저 주황색, 오렌지색. 그렇습니다. 예, 오렌지색이요. 네. 자세히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바닥에 빨간색 이렇게 선들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게 이 실업률이 지금 바닥을 치고 상승 반전하는 구간들이죠. 예. 네. 그런데 이렇게 빨간색 이런 바닥들이 나올 때마다 어김없이 회색 영역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회색 영역이 뭐냐면은 경기 침체입니다.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인정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실업률이 바닥을 치고 올라갈 때마다 어김없이 경제는 침체에 빠지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 바닥을 치는 구간들이 보면 대략 한 20개월 정도 이게 요 선이 되게 작아 보이지만 사실은 워낙 이게 오랜 기간이기 지금 때문에 X축이 워낙 긴 기간이네요. 70년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요 이렇게 바닥에서 기는 기간들이 대략 평균적으로 한 20개월 정도 됩니다. 아하. 2년 좀 넘습니다. 예. 2년 좀 넘는데 지금도 거의 20개월을 지나가고 이렇게 횡보하고 있거든요. 아하. 매우 낮은 수준에서. 예. 그렇다면 여기 있는 것도 이렇게 바닥을 치고 또 올라간다면 역시 또 회색 영역이 나오면서 경기가 침체에 빠질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높아지겠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겠죠. 있다. 중간에 저 코로나 때 실업률이 완전 요거요. 확 치솟았는데 네. 거기 보니까 살짝 음영 처리되어 있네요. 아주 짧은 침체. 예, 그렇습니다. 이건 뭐 이게 비정상적인 상황이긴 합니다만 순간적인 이런 게 있었고요. 또 하나 포인트는 제가 여기 지금 검정색 선이 이것도 미국의 연방금리 가장 긴 거를 그려왔는데 이거 뭐 이 정도 붙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렇게 연방금리를 B쪽 올리고 올리는 구간들을 제가 이렇게 박스를 처리해놨는데 이 박스 이렇게 선들 올리는 것이죠. 이렇게 검정색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자세하게 보시면은 이렇게 실업률이 바닥을 치고 이렇게 상승 반전하는 시점 직전까지 연준이 이렇게 금리를 올립니다. 검정색 금리를 올리면서 실업률이 바닥을 치고 올라가고 다 똑같죠. 여기도 네. 올리면서 실업률이 바닥을 치고 올라가고 역시 연준이 금리 이렇게 올리면서 빨간색 실업률이 바닥을 치고 올라가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 뭐냐면 경기 사이클이 자기 스스로 죽은 거냐 아니면 연준이 너무 금리를 올려서 죽인 거냐 예. 그런 논란이 항상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데이터만 놓고 본다면 연준이 죽였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아니 근데 이제 지금도 보시면 연준이 금리 역대급으로 빨리 올리고 있단 말이죠. 예. 그리고 실업률은 지금 역대급으로 낮아진 상태에서 벌써 20개월째 기고 있단 말이죠. 아하. 그렇다면 확률적으로 바뀔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근데 그 확률을 따져보려고 하니까 유일한 예외로 표시하신 여기 있습니다. 구간이 있어요. 예, 이게 94년, 95년 경우죠. 예, 그 그리스판 설명을 때. 들으면 또 이번엔 어떻게 될까? 그렇죠. 더 되게 중요한 촘촘하게 될것 포인트입니다. 같아서.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때는 94년 그린스펀 때 여기서 실업률이 쭉 이렇게 빠지고 연준이 막 금리 올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연준이 이렇게 금리 올렸다면 실업률이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갈 일만 남았네, 경기 침체네, 이런 위험을 당시 그린스펀이 인지하고 그때 의사락국 부분 그런 얘기 나옵니다. 예, 예. 그리고 여기 보면 갑자기 금리 인하로 반전을 하죠. 금리 인하로 반전을 하면서 이렇게 여기서 주춤했던 빨간색 실업률이 올라가지 않고 여기서 다시 빠집니다. 그러면서 경기 사이클을 조금 더 끌고 가게 되죠. 이것이 유일하게 성공했던 경우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랑 비교해 보면 지금은 그때 실업률이 한 6% 근처였는데 지금 뭐 4% 미치기 때문에 훨씬 더 완전 고용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너무 많이 지금 실업률이 낮아져 있는 상태여서 네. 막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다만 희망은 버릴 수는 없죠. 만약에 내년도에 파월 의장이 전에 94년, 95년에 그린스펀이 했던 것처럼 이른바 인슈런스 컷, 그러니까 경제가 침체에 빠질 위험이 있으니까 이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금리를 대폭 인하한다. 네. 이런다고 한다면은 경제가 연착륙으로 갈 확률이 더 높아질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예. 야 이게 경제가 침체에 빠지는지도 모르고 이제 뒤늦게 막 하면 이제 전통적으로 가고 했던 방식으로 그렇게 갈 수가 있겠죠.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근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그 고려 사항은 예. 인플레 하락 속도입니다. 인플레가 연준이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빨리 떨어져 준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인하를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근데 연준이 거기에 대해서 이번 사이클에서 약간의 뭐랄까요? 실수 내지는 부채의식이 좀 있습니다. 지난번에 2, 3년 전에 그때부터 이미 인플레가 막 올라갈 때 연준이 2년 동안이나 이건 일시적이다, 트랜지토리하다고 계속 얘기했었어요. 예. 헛발질을 되게 크게 했죠. 그랬죠. 그게 지금은 그 다음에 인플레 막 급등하는 데에 하나의 요인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도 만약에 연준이 조금 어설프게 섣불리 인플레가 안정됐다고 선언해버리고 예. 금리 인하를 대폭 했다가 예. 또 인플레가 올라가 버리면은 예. 이때는 두 번째이기 때문에 이건 좀 걷잡기 힘들 겁니다. 연준의 신뢰도라든지 인플레 기대 심리에 있어서 치명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는. 예. 네. 그래서 인플레가 상당히 크게 안정이 되는 모습이 확신이 좀 커져야 예. 아마 빨리 전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연준이 계속 지금 만트라처럼 주문을 외우고 있는 게 higher for longer 아닙니까? 네. 계속 최근에 롱거를 많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빨리 전환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건 그 밑단에 이런 스토리가 있는 것이고요.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인플레가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빨리 떨어지기 시작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저희는 연준이 적시에 적정 수준으로 적정 수준이라기보다도 적시에 과감하게 일종의 보험성 인하를 할 가능성도 제법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마 우리 인포맥스 라이브 애청자분들이라면 이제 벌써 우리 늘 매 요일마다 네. 일부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거실을 또 짚다 보니까 그 금리를 낮추는데 방금 센터장님 설명하신 선제적이라기보다도 인플레 떨어지는 만큼 어느 정도 실질 금리도 낮아지라는 차원에서의 인슈런스 컷, 보험적인 성격의 금리 인하. 그거 아니면은 과거에 연준이 허겁지겁 경기 막 침체가 되고 중심 막 자빠지고 이러니까 허겁지겁 쫓아왔던 리세션 컷, 경기 침체이기 그렇죠. 때문에 하나. 요 두 개의 금리 인하가 내년에 일어나면 어느 쪽에 더 가까운 금리 인하냐가 이제 키이고. 그렇습니다. 아까 보여주신 저 그래프에서 우리 승희 씨가 아주 진짜 좋은 지적을 했는데 94, 95년 그때 연준이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안 오르고 또 이렇게 살짝 떨어지는 저 구간, 저게 제 기억에 저 한 방으로 그린스펀이 마에스트로 명칭을 들었던 것 같아요. 마에스트로. 우와, 우리 그린스펀 의장 정말 대단해. 저 어떤 마술처럼 저렇게 경제 정책을 운영해가지고 잘못하면 침체에 빠질 수 있었던 거. 근데 침체는 안 빠졌는데 저때 이후로 몇 년 동안에 엄청난 버블이 오고 나서 2000년 닷컴 버블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그린스펀에 대한 평가가 좀 달라지기도 하고 또 아까 저 그래프는 시사하는 바가 많은 게 선생님 보여주신 저거 저 역사적으로 저랬던 걸 갖다가 뻔히 알면서 연준이 또 그렇게 금리를 막 올리니까
다소 음모론적 시각 내지는 연준이가 좀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저런 식으로 맨날 양털 깎은 거 아니냐. 통통하게 살찌워 놓고 확 한번 그냥 또 끌고 가서 애들 탈탈 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역대급 긴축 영향으로 경기가 침체에 빠질 것인가 아니면 소프트 랜딩으로 갈 것인가 요게 네, 달렸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사실 매크로 내지는 뭐 경기, GDP를 사고 파는 건 아니고 네. 주식을 사고 파는 거고 그러니까요. 금융 자산을 사고 파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다음 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린다고 한다면 요거 찾아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랑도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침체에 빠지는 게 주식시장에 뭔 상관이냐, 어떤 관계가 있느냐. 요 그림 보시면 딱 나옵니다. 요 예. 그림 보시면 지금 이제 파란색이 S&P의 영업이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검정색이 주가가 됐습니다. 한눈으로 보더라도 대체로 연동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연동하는데 크게 출렁일 때가 있죠. 요럴 때, 뭐 요럴 때, 요럴 때 크게 출렁이는데 예. 이 출렁일 때마다 어김없이 회색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 회색 영역이 경기 침체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예. 요건데 경기가 이런 식으로 침체에 빠질 때 보면 기업 이익인 파란색도 크게 빠지고 걸맞게 주가도 역시 급락을 합니다.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예.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우리가 침체 여부냐 아니냐를 보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침체 빠지면 기업이 당연히 같이 빠지고 주가도 많이 빠지더라. 특히 2008년이나 99년도처럼 버블이 크게 끼었다가 빠질 때는 주가가 고점에서 50%는 쉽게 빠집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정도의 깊은 버블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경기 사이클하면 20% 정도 빠지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걸 보는 이유는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주가를 보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러면 이제 사실은 미국 경제, 한국 경제 여쭤보고 아, 미국 저 한국 증시, 경제 한국 말씀드려. 증시 아, 여쭤보려고 깜빡이야, 했는데 미국. 아닙니다. 일단은 미국을 좀 마무리 그래? 지으시죠. 아, 미국 미국. 경제, 미국 증시 봤으니까 그러면 주도 업종은 좀 어떻게 될까? 미국 한번 미국에? 헤아려 볼까요? 그럴까요? 네, 미국 마무리 짓고 한국으로 가시죠. 네, 예. 네, 좋습니다. 예. 그 방금 보여준 그림이 이거죠. 일단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경기 침체냐 아니냐가 대단히 중요하다. 침체에 빠지면 적어도 20%에서 50%는 고점 대비 빠진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그 논의를 한 것이고요. 네네. 조금 더 나아가서 경기 침체 여부는 조금 더 봐야 될 텐데 그거랑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어느 쪽이 절대적이든 상대적이든 선전할 것이냐.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 그림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 그림은 지금 회색 영역, 요것이 지금 금리가 되겠네요. 영역으로 칠된 거. 예, 예. 그 다음에 이 선들이 스타일별로 이제 주식을 쪼개본 것이죠. 하늘에 보시듯이 노란색인 그로스 성장주하고 그 다음에 파란색인 퀄리티 주식이 뭐 대체로 비슷하게 움직이죠. 예. 그러네요. 예. 대체로 약간의 등락은 있습니다만 많은 경우에 최근에 그로스들이 잘 아시는 이제 M7 같은 것들 아닙니까? 근데 그런 주식들이 실제로 퀄리티 주식이기도 해요. 재무 건전성도 좋고 예. 캐시플로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밸류 주식은 좀 다르죠. 보시는 것처럼. 가치주들. 그렇죠. 가치주죠. 여기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선언적으로 또는 직관적으로도 딱 보면 금리가 빠질 때, 회색 영역인 금리가 빠질 때 성장주가 가치주 대비 아웃퍼폼한다. 그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금리가 쭉 회색 영역이 빠질 때 이런 식으로 그로스, 노란색이 또 아웃퍼폼하고 있는 것이죠. 네. 반면에 이제 가치주는 빠지고 있죠. 그건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핵심 뭐냐면은 이렇게 금리가 올라갈 때는 그럼 어땠냐? 이 영역이 금리지 않습니까? 예. 금리가 올라갈 때에도 사실은 가치주가 별로 올라가지 못하고 자세하게 보시면 약간 조정이 있는 듯하다가 다시금 빨간색과 파란색인 그로스나 퀄리티가 올라갑니다. 호호. 그래서 이게 최근 들어가지고는 이 금리의 변동과 상관이 없이 그로스 내지는 퀄리티 주식이 계속해서 아웃퍼폼하는 게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잘 아신 것처럼 이런 주식들을 선도하고 있는 것이 M7 이른바 예. 그죠? 네. 매그니피센트 M7 이런 쪽들은 금리나 혹은 경기 이런 것과 큰 상관없이 계속해서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업종들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AI가 경기 사이클하고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거는 사이클을 뚫고 올라가는 주식들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것들이 바로 여기 이런 식으로 투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적 측면에서 놓고 보더라도 실적 전망을 놓고 보더라도 매출액의 전망을 보게 되면 이른바 M7이 노란색이
이 회색 선들 나머지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실적 전망치도 2024년을 놓고 보더라도 계속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 매크로에 대한 영향뿐만 아니라 바텀업 관점에서 실적을 놓고 보더라도 이쪽이 계속해서 우위에 설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보고요. 또 나아가서 내년 경기가 나빠지면 어떻게 돼? 내년 경기가 나빠지게 되면 금리가 떨어지겠죠.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금리가 많이 떨어지게 되면 당연하게도 이러한 성장주들이 또 아웃퍼폼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면으로 유리한 조건에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그중에서 업종을 고르라면 저는 이런 쪽에 여전히 주목을 하고 있고요. 이거 미국 주식 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기까지가 미국이었고 그러면 또 다시 이제 한국으로 넘어갈까요? 우리나라 경제부터 우리나라 좋은 나라인데 순서적으로 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 네. 갑자기 한숨으로 약간 시작하신 느낌이었는데 이제 좀 쉽진 않아서요. 쉽지 않아서. 일단 경제 성장률 같은 거를 보면 대부분의 기관들이 이 내년도 한국 경제 성장률 2% 초반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하우스는 저희 칩 이코노미스트는 조금 더 이렇게 낮게 보고요. 베러시하게 봐서 한 1% 한 후반 정도 보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시장의 컨센서스가 조금 높아 보인다는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림 4인데요. 네. 중국 경제가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부동산을 중심으로 부채 구조 조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그래서 중국의 어떤 잠재 성장률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한 단계 레벨 다운된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은 뭐 많이 공감을 얻고 있죠. 그러면 중국이 저성장하게 되면 한국은 당연히 그 여파를 가장 크게 받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냐면 중국의 성장률 하향 조정이 구조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조적이라는 거예요. 네. 순환적인 게 아니라 예. 상당 기간 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중국 쪽에 대한 그런 기대를 낮추고 다른 쪽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다른 쪽의 기대를 높일 수도 있을 텐데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내년도 미국 올해보다 성장률이 둔화된다는 게 컨센서스고요. 예. 그다음에 유럽도 지금 뭐 침체 갈락말락하고 있습니다. 그 제일 큰 나라가 그것인데 중국도 그렇고 이 3대 지역 경제가 우리의 수출 대상국들이 내년도가 올해보다 조금 더 둔화될 거라고 아까 미국은 침체가 아니야 얘기도 했는데 그 얘기는 한국의 수출이 내년도에 올해보다 좋기가 사실 만만치 않다는 얘기거든요. 요 그림 5를 보시면 네. 그림 5를 보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림 뭐 복잡해 보이지만 뭐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하늘색이 세계의 무역 거래가 되겠고 검정색은 미국의 신규 주문입니다. 뭐 직관적으로도 당연하겠죠. 미국의 어떤 제조업 경기가 주문이 좋으면 세계 무역도 당연히 늘고 뭐 반대면 반대겠죠. 네. 그리고 한국의 수출 증가율인 빨간색도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이 세 개의 선이 다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뭐 직관적으로 당연하잖아요. 미국의 신규 주문이 늘고 세계 무역이 늘게 되면 당연히 한국 수출 증가율은 좋아지겠죠. 그래서 세 개가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네.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는 미국의 신규 주문, 이 검정색 선이 또다시 나타난 이 음영. 이 음영이 뭐냐면 미국 경제가 침체 빠질 때입니다. 네. 그래서 이 음영 구간, 미국 경제 침체 빠질 때 보면 어김없이 검정색인 미국의 제조업 주문은 빠지죠. 뭐 안 그럴 때도 빠지지만 이 침체 빠질 때는 이렇게 빠지는 겁니다. 더 그거는 깊이 뭐 빠지고, 당연한 예. 것이죠. 그렇다면은 다시 미국 경제로 들어가서 미국 경제가 내년에 회색 구간, 즉 침체에 빠질 거냐 아닐 거냐는 건데 빠지게 된다면은 이 검정색인 미국의 신규 주문도 빠질 것이고 당연히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노란색인 한국의 수출도 떨어지겠죠. 근데 그럴 위험이 얼마나 될 것이냐인데 저희가 보기에는 침체로 가면 많이 빠질 것이고요. 둔화로 가면 약간 빠지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핵심 뭐냐면 내년도 한국 경제가 좋다 내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에는 내년 한국의 내수 경제가 막 좋아질 거예요라고 말씀하신 분은 많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대부분 예. 수출이 좀 더 좋아질 것이다. 예. 뭐 이런 얘기거든요. 예. 네. 근데 이 그림을 보면 사실은 그것도 약간 퀘션이 들죠. 그래서 저도 이제 당연히 우리나라 수출이 뭐 반도체 메모리도 그렇고 바닥을 치고 올라올 것이라고 희망을 하는데 근데 매크로 탑다운 관점에서 봤을 때는 리스크 요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약간 그 부분들을 감안해서 약간 조금 조심스럽게 보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내수가 이거죠. 뭐 내수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이제 원리금 부담이라 그런 것들은 뭐
부채도 많이 들었지만 또 변동금리도 비중도 크기 때문에 당연히 2009년도에 비하면 뭐 엄청 많이 이렇게 올라와 있고 금리도 물론 올라갔습니다만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부채를 통해서 원리금 상환을 많이 해야 되니까 다른 것에 쓸 수 있는 소비가 줄어들게 되고 당연히 그것은 기업의 매출과 고용이 둔화되게 되고 고용의 둔화는 또 다시 소비 감소로 이제 연결이 되는 이제 그런 좋지 않은 사이클인 것이고요. 근데 이처럼 가계 측면에서의 소비 감소가 기업의 매출을 약화시키는 부분이 세게 작용하다 보니 오른쪽 그림과 같은 그림 7과 같은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림 7을 보시면 지금 이 하늘색 막대기 이게 지금 여기 와 있거든요. 자세히 보면 이게 마이너스로 빠져 있죠. 소매 판매 증가율. 그렇습니다. 소매 판매 증가율이 지금 마이너스로 살짝 빠져 있는데 이렇게 마이너스로 빠진 적은 코로나 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 IT 버블 붕괴 때, 한국 외환위기 때밖에 없었어요. 우. 지금은 그런 크라이시스도 아닌데 지금 마이너스로 빠져 있습니다. 아니 소매 판매라면은 센터장님 소매 판매라면은 저기 명목 금액으로 따지면은 물가가 다 올랐는 와중에도 전년비 이렇게 줄었다는 얘기는 엄청 안 팔렸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소비를 안 했다는 얘기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명목치죠 이게. 명목치인데. 예, 소매 판매는 명목으로 나오는데. 근데 이러다 보니까 기업들은 당연히 뭐 재고가 늘겠죠. 그래서 지금 출하 대비한 재고가 거의 사상 최고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가 여기가 거의 외환위기. IMF급이네요. 네, IMF급이죠. IMF급이죠. 네. 거의 외환위기 수준 근처까지로 지금 기업들의 재고가 쌓여 있어요. 아, 센터님 지금 그림 7 이거는 지금 대한민국 망한다는 그림이에요. 아닙니까 이거? 이 그림 7만 딱 보면 이거 당장 저는 내년 그렇게까지 말씀드리지 그건 않았습니다. 아니야. 이거는 이거는 그 그림이 좀 하도 섬진해가지고. 네, 순환 지표이기 때문에 다시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게 예. 오히려 최악이기 때문에 좋아질 수 있다는 룸으로 역해석할 수도 있고요. 아 그러네요. 예, 예. 아 이제 근데 갈 만큼 갔다. 네, 지금 상황은 매우 나쁘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 네, 거죠. 예. 요 여파가 좀 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저희도 이게 뭐 당장 뭐 그전 아닌데 내년도 하반기 정도 되면 이런 것들이 좀 풀리면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런 그 기업들의 재고가 급증하는 게 이따가도 한국 주식에 대한 말씀을 좀 연결시켜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네네. 이게 재고가 늘어나는 것이 또 문제가 좀 됩니다. 이게 조금 뭐 재무 지식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장사를 할 때 이른바 이제 운전 자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기업 고유의 경영 활동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호떡을 판다라고 호떡을 팔기 위해서 그 반죽도 사야 되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또 근데 내가 또 팔았는데 당장 현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매출 채권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예, 그죠? 뭐 맞아요. 어음이든 깡이든 예. 이런 거 있지 네네.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이 운전 자본들이 막 늘어나면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현금이 줄어듭니다. 내가 돈으로 받아야 되는데 채권을 받는다든지. 그러니까요. 예. 아니면 호떡을 만들기 위해서 미리 반죽을 많이 사놨는데 안 팔려가지고 돈이 잠겨 있다든지. 그게 이제 이른바 재고 같은 거거든요. 예. 이 재고 자산이 많이 쌓이게 되면 캐시가 줄어드는 거죠. 예. 운전 자본이. 이게 지금 그림 15, 그림 15를 보시면 여기 그림 15인데요. 그림 15를 보시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고가 거의 역대급으로 쌓이면서 지금 캐시플로우가 크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잉여 빨간색이죠. 우리 상장사들의 전체 기업들의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로 들어왔어요. 허허. 이제 이렇게 그 캐시플로우가 좋지 않다는 거는 크게 여기 그 쉽게 말하면 이제 이익이 나더라도 이게 현금이 들어오지 않는 이익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이익의 질이 좋지 않다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들은 수익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이제 리스크가 좀 있는 것이죠. 당연하게도 재고가 많이 쌓이게 되면 향후에 물건을 팔 때 가격을 낮춰서 떠를 팔이를 해야 됩니다. 그건 당연히 수익성이 약화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현금이 극도로 부족해지면은 이거는 이자를 못 갚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이죠. 유동성 리스크 그게 심화되면 이제 신용 리스크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그 안정성 측면에서도 리스크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재고로 뭐 재고뿐만이 아닙니다만 재고로 대표되는 이와 같은 이 재무제표의 악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수익성 측면, 즉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결국 주가는 기업 이익의 선반영이기 때문에 네. 현재 애널리스트들이 바텀업 관점에서 모으고 있는 숫자들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하향 조정의 리스크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좀 부정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뭐 좋은 것도 있습니다. 이게 뭐 항상 뭐 매사가 다 그런 거니까요. 명함이 있죠. 예.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는 체감을 합니다. 저는 체감을 하는 것이
뭐 저는 지하철로 다니는데 하다 보면은 그 역에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마트도 아니고 아울렛도 아니고 그보다 한 단계 아래. 근데 이게 붙어 있는 디스카운트율이 점점 커져요. 그리고 전봇대나 담벼락에 예전에 봤던 그 땡처리 있지 않습니까? 뭐 업투 90% 뭐 이래가지고 운동화 뭐 옷 종류 해서 네. 어디 그 넓은 데로 오시면은 한 보름 동안 여기 합니다. 빨리 하고 이러다 진짜 IMF 때 봤던 것처럼 이제 일반 가게에서조차 그냥 진짜 그거 우리 사장님이 미쳤어요 붙여놓고 그거 조금 섬찟해요.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은 체감 경기가 체감 경기는 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데이터로도 일정 부분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워낙 나쁘기 때문에 예. 경제가 만약에 순환한다고 한다면은 또 바닥을 치고 올라갈 것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그림 또 11일 한번 볼까요? 그림 11은 매크로 예를 들면 경기와 물가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는 네. 그것이 주가에 주는 시사점은 바닥은 지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보이긴 합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이 막대기가 뭐냐면요. 막대기가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의 차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물가 상승률이 5%고 물가 상승률이 5%고 경제 성장률이 3%다. 그럼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뭐 그런 네. 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막대기하고 검정색인 주가 보시면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결국 주식시장도 물론 기업 이익에 반영이 합니다만은 그 기업 이익을 만들어내는 매크로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상당히 크게 영향을 받는 네.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희가 보기엔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컨센서스가 조금씩 물가는 낮아지고 경제 성장률은 뭐 플랫하거나 약간 나아질 수 있다고 본다면은 물가가 더 빨리 떨어지기 때문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예상이 돼요. 그러면은 과거의 패턴이 유지가 된다. 과거의 메커니즘이 반복이 된다라고 전제한다면 그렇다면 검정색인 주가도 조금 더 매크로상으로는 올라갈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다만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끼듯이 미국 주식이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거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얘기면 다 이제 별로 쓸데없는 소리가 되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한국 매크로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이런 상황이고 바텀업 관점에서 기업 실적을 보더라도 긍정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요게 올해고요. 지금 반도체가 뭐 이익이 없었죠. 네, 네. 근데 이제 뭐 주황색이 이제 반도체가 내년도에 다 정상화가 되면서 이렇게 이익을 내기 시작을 하고 44조 원 정도, 전체적으로도 260조 정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보면 확실히 올해보다는 좋아지는 그림이기는 합니다. 다만 여기는 한전 같은 이제 약간 교란율이기 때문에 그거를 빼고 본다 하더라도 한 19% 정도는 지금 내년도 영업이익이 올라갈 거라고 보이는데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재고 어쩌고 뭐 이런 얘기 때문에 현재 시장이 갖고 있는 이런 컨센서스보다는 조금 낮아질 거라고 저희 하우스는 보고 있어요. 요건 시장 컨센서스고요. 그 다음에 연도 내부에서도 어디가 좀 더 모멘텀을 받을 것이냐라고 본다면은 보시면은 이게 올해 3분기 상황이고요. 쭉 올라가는 그림이죠. 그리고 영업이익 관점에서 보더라도 올해 2분기 정도의 바닥을 치고서 쭉 올라가는데 실제로 이제 요 검정색이 더 중요하겠습니다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이게 내년도 1분기, 내년도 2분기, 내년도 3분기, 내년도 4분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간다. 뭐 이제 그냥 눈으로 보면 그렇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 보시면 요때 내년도 4분기 같은 경우는 특히 내년도 3분기부터 이게 올해 3분기, 4분기 막 이렇게 올라갔던 것을 반영하더라도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는 더 크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여하간 저 부분은 지금 다 추정치죠. 그렇습니다. 전망치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실적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로 가면서 더 좋아질 거로 보이고요. 상반기는 앞서 말씀드린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애널리스트들이 현재 추정하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아래쪽으로 떨어질 리스크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저하고까지는 또 아닌 것 같고요. 그림이 이제 네. 뭐 방금 그래프상으로는. 논리적으로 그렇게 네. 나오죠. 그러나 네. 시장은 항상 선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하반기 또 기다렸다 올라가다 이러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 늦은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증시 분위기가 이럴 것이다라는 건데 사실은 그 와중에도 뭐 언제든 증시 분위기 속에서 잘 가는 업종이 있고 그렇죠. 못 가는 업종이 있고 네. 그래서 또 내년 주도 업종을 또 여쭤봐야 돼요. 안 물어볼 네. 수가 없어요. 그게 제일 조심스러운 분위기긴 합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갖고 네. 있는 논리는 그겁니다.
뭐 침체까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경기가 조금 슬로우다운 둔화되는 국면이고 특히 성장만 둔화되는 것이 아니라 물가도 같이 떨어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뭐 간단하게 P와 Q 물가와 양이 같이 떨어지 그 두 개 곱하면 뭡니까? 매출이거든요. P와 Q를 곱한 것이 매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매출이 빠르게 둔화하는 국면이죠. 그래서 매출이 둔화하는 국면일수록 매출이 잘 나오는 기업들이 그 희소성을 인정받을 거예요. 어허. 그래서 저희가 이 그림 이제 17일 보시면은 예. 네. 선호업종인데요. 성장의 희소성이라고 하는 가치가 더 부각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여기 이 횡축은 뭐 올해 매출이 늘어난 거, 그다음에 종축은 내년에 매출이 늘어날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2, 4분면의 영역은 뭐냐? 올해로 보면은 별로였지만 내년도에 좋아진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걸 우리가 턴어라운드라고 하는 거, 턴어라운드 회복되는 구도인 것이죠. 그 중에서 저희가 딱 눈에 띄는 게 반도체. 이 반도체는 올해 실적은 영광이었는데 예. 지금 이미 살짝 바닥을 치고 내년도는 이제 올라가고 매우 빠르게 올라갈 것으로 지금 보이는 섹터라 저희가 탑픽으로 네. 꼽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여기 보시는 이런 섹터들, 죄송합니다. 이런 섹터들이 올해보다 내년이 좋아지면서 상당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섹터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헬스케어, IT 하드웨어, 화장품 이런 정도들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시장이 어떤 국면에 있느냐에 따라서 주목해야 될 변수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막 물가가 막 너무 많이 올라가고 그럴 땐 코스트 커팅을 얼마나 잘하는가 이런 게 중요할 때도 있고요. 예.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한 PQ가 다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둔화되는 국면에서는 이런 업종들이 선택을 받을 거라는 거죠. 네. 우리 센터장님도 피할 건 피하시는구나. 여기 앞만 찾아봐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지금 핫한 2차 전지는 어디도 안 보이네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어떤 질의가 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답변 주십니까? 그거는 네. 2차 전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 업종들은 이른바 긱스 분류 기준에 따른 것이고요. 약간 분류 기준이 다릅니다. 2차 전지는 뭐랄까요? 요 분류 기준하고 좀 다르죠. 우리가 뭐 테마라고 할 수도 있는데 theme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뭐 그래서 항공 우주, 뭐 핀테크, 2차 전지, 뭐 EV 이런 식이고요. 예, 예. EV도 저희가 여기는 뭐 자동차 이렇게 아마 들어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해당되는 기업들이 일부는 화학에 들어가기도 하고, 일부는 IT 하드웨어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2차 전지 테마에 대해서도 저희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 실적 자체는 장기적으로 꾸준히 좋아질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뭐 밸류에이션 논란이 일부 있습니다만 장기적인 성장세에 대해서는 뭐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변수가 있다면 내년 대선, 그러니까요. 미국 관련해서 좀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예측이 어려운 영역이라. 왜냐면 대선 앞두고 나면 뭐 기존의 IRA 이런 부분들이 혹여나 뭐 변화가 오고 그러면 뭐 반도체, 배터리 연쇄적으로 영향 받을 수도 있고 하다 보니 솔직히 이제 증권사에서도 리서치 센터에서도 아까 경우의 수 저희 이제 초입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저런 경우엔 저렇게 되지 않을까? 좀 지금부터 시나리오 조금씩 신경을 쓰고 계실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미래를 정형적으로 예측하다기보다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나리오 분석은 미리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트럼프가 되는 것 같아. 점점 시간이 지나가서 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IRA 영향을 받을 겁니다. 시장에 당연히 그때부터 선반영이 될 리스크가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근데 트럼프냐 뭐 바이든이냐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경우의 수가 좀 더 복잡해질 수도 있는 게 이게 이른바 민주당이 다 잡느냐 공화당이 다 잡느냐 이런 경우보다는 쪼개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뭐 우여곡 되긴 됐는데 네. 밑에 지금 보면 공화당이 상원도 잡을 것 같거든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지금 분위기로는. 그러면은 이게 상하원을 다 공화당이 잡았는데 대통령은 바이든이야. 이러면 이제 흔히 얘기하는 교착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그 경우에는 주가 자체도 좋지 않겠지만 IRA 자체도 의회가 또 제대로 돈을 안 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되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예. 말씀드리자면 경우의 수가 대단히 많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 일일이 분석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직 시간 좀 있잖아요. 트럼프가 될지 바이든이 될지. 네. 점진적으로 나와가지고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래도
우리 또 시간이 다 우리 됐네요.10분 정도, 네. 서철 센터장님이 지금 제가 보니까 목 컨디션이 아주 안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안 좋으신데도 네. 아주 또 열정적으로 한번 해주셨는데 대충 여기서 우리 진행하는 저희도 그렇고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이쯤은 꼭 나오는 질문이 뭐 사요가 되는데 그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이 진짜 없네요. 그거는 시간도 시간이지만 그 뭐 사요 하는 질문만큼 그 좀 저급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안다고. 여기까지는 올라와요. 올라오지 정말 맨날 뭐 우리도 사서? 맨날 이런 생각, 올라오는데 그거보다 우리 센터장님께서 이제 다시 또 본연의 운영 쪽으로 가신다고 하니 한번 여쭤볼게요. 네. 운영하시면 이제 고객 돈이 됐건 회사 고유자분이 됐건 자 내 돈이 아닌 누군가의 돈을 운영합니다. 어떨 때는 성과가 좋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또 뭐 장이 안 좋든지 아니면 뭐 판단이 잘못돼서 이렇게 손실이 날 수도 있고 전망도 잘 맞출 때가 있고 못 맞출 때가 있는데 안 좋았던 경우 즉 운영 성과가 안 좋았을 때하고 전망이 완전 빗나갔을 때하고 언제가 더 괴롭습니까? 두 개 연결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전망이 어긋났을 때는 이제 리서치 네. 입장에서 그러니까 리서치 있을 때 입장에서 전망이 어긋났을 때와 당연히 그 고객분들의 돈을 뭐 제대로 관리 못했을 때가 당연히 더 아프죠. 더 아프다. 예, 그거는 뭐 고객 돈이든 회사 돈이든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전망이야 그냥 저희의 소견일 뿐이지만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맡았을 때는 당연히 그에 걸맞는 수탁 책임, 선관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네, 그때는 밤에 잠을 잘 못 자죠. 그러시죠. 그럼요, 당연히 그렇죠. 또 혹시 그거는 안 느끼셨나요? 이렇게 운영 쪽에 계시면서 우리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이런저런 펀드 사고 난 것도 많았고 또 대표적으로 또 예를 들어 뭐 이런 ETF 같은 것도 제가 늘 아쉬운 거는 왜 자산운용 업계에서 좀 미리 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안 움직일 때 좀 사놨다가 진짜 그 ETF 가입했더니만 ETF에서도 뭐 한 3배, 4배, 5배가 나왔다더라. 이 소리는 잘 안 들리고 뭔가 꼭 이렇게 열풍이 불고 나면 이제 ETF가 나와요. 그래서 일반 개인들이 가입하면 이게 결국 차익 실현 대상이 되더라고요. 요거 어떻게 좀 개선 방안 없을까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준비한 입장에서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미리미리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고객분들께 충분히 잘 전달되지 않았던 것은 마케팅 관점이 좀 있습니다. 또 흥행이 안 되겠구나. 예, 그래서 항상 올라가야 마케팅이 잘 되고요. 반대는 반대거든요. 그 제가 그 말씀 주시니까 그 고객분들께 뭐 하는 뭐 제 짧은 어떤 그 소견 비슷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네. 우리가 이제 분산 투자의 중요성은 다 알고 계시지 예, 않습니까? 근데 그 분산 투자라고 하는 것이 국가 때로는 뭐 자산 간에 뭐 주식 채권 어쩌고 그다음에 또 업종 간에 뭐 종목 간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시점에 대한 분산 투자도 있습니다. 시점에 대한 분산 예. 투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막 쫓아가면서 한 번에 막 산다든지 아하. 그것도 신의 영역이 아닌다며야 그걸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시세라고 하는 예. 분들은. 그래서 시점에 대한 분산도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그렇다면 기계적으로 그럼 나눠서 투자하는 말이냐? 그거보다는 아무리 시점에 대한 분산 투자가 원칙이지만 때로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을 때는 조금 더 하고 주가 너무 많이 올랐을 때는 조금 그 폭을 줄이고 이런 식의 틸팅은 좀 필요하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언제 한번 턱 사놓고서 그냥 막 뭐 몇 년간 뭐 이런 식의 시점에 대한 분산 투자가 없는 것도 그거는 조금 문제의 소지가 나중에 발생될 수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네요. 시점에 대한 분산 투자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자산이 또 여러 가지일 수가 있잖아요. 자산 배분 전략은 또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도 한번 좋은 말씀 해주시죠. 오늘 너무 많이 말씀이잖아요. 다 뽑아보시려고. 아주 뽕을 뽑으려고 왜냐면 또 대표님으로 가시면 언제 모실지 모르잖아요. 오늘 다 여쭤보려고요. 예, 마지막 질문으로. 마지막 질문으로.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 좀 회식 가야 되는데. 회식까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만 못 가고 있으면 주인공이. 주인공이 지금. 네. 자산 배분이 결정적으로 중요하죠. 내 포트폴리오. 네. 근데 지난 2010년도에 금리가 마이너스 때 일부 마이너스 0%때 이때랑 지금은 다릅니다. 물가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고요. 예. 금리도 옛날만큼 그런 금리는 아닐 것이에요. 그래서 금리나 혹은 뭐 배당이나 리츠나 이런 인컴 자산도 이제는 가져갈 만합니다. 요컨대 인컴과
안정적인 예. 안정적인 인컴 흐름과 그 다음에 성장 이 두 가지 바벨로 가져가는 게 포트폴리오의 기본이 됩니다. 네. 근데 다만 이 성장도 크게 봤을 땐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하나는 예를 들면 인도처럼 이거 뭐 중국이나 미국이나 어떻게 상관없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는 양적 성장 자체가 놀라울 정도로 빠른 그런 의미의 성장. 네. 또 하나는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상징하는 것처럼 어. 자본주의 7첨단에서 이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는 기술 혁신 여기서 나오게 되는 질적 성장 네, 이게 네.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의 핵심인 꽃을 향유하는 것이죠. 과실을.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성장도 두 가지가 있다. 빠른 양적 성장과 오호. 질적 성장 이와 같은 성장 포트폴리오와 인컴 포트폴리오를 기본 두 축으로 가져가고 고객분들의 각자 제약 조건 혹은 감내할 수 있는 리스크 이런 등등을 감안해서 이 비중을 조절해 나가는 겁니다. 네. 오. 성장도 그냥 성장이 아니라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이 있고 네. 음, 또 인컴 안에도 다양한 구성들이 인컴 있죠. 안에도 다양한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그래요. 자산 배분 전략을 세우자. 끝까지 여쭤보기 잘했는데요. 시간이 더 많았다면 나중에는 조금 더 아. 자세하게 자산 배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님으로서 한 번 더 나와주시는 거예요? 아이, 저희 예, 작가님께 뭐. 제가 따로 이야기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또 뭐 아낌없이 또 인사이트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센터장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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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까지 센터장님이신 고 음. 대표님이 되실 서철수 미래에셋증권 리서치 센터장님과 저희 일부 시간 함께했습니다.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